안녕하세요. 한국 EFT 코칭센터 하정규 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포천에 있는 그 산사원이라고 전통주 박물관 같은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캠핑카를 타고 와 있는데 아침에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자연에 나와서. 그래서 오늘 또 주말이라서 좋은 시간이 기대가 되고, 오늘은 캠핑카에서 방송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 캠핑카는 지금 산지 한 2년 정도 됐고요. 그동안 타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잠깐만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네. 요즘에 뭐 워낙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유행에 민감하고 또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캠핑카도 뭐 전국적인 그 붐이 일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즐기고 계시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원래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제가 EFT를 하게 됐고, 또 이 일을 하면서 어떤 보람을 느끼고, 또 저의 개인적인 과거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진솔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고향은 부산이고 고등학교까지 이제 부산에서 나왔죠. 그러다가 나름 명문대학교 고려대학교에 영문과에 합격을 해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외무고시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4년 정도 공부를 하면서 상당히 좀 나름대로 힘든 시간을 겪었는데, 그래서 외교부에 1992년도에 입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17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근무를 했는데, 사실은 다른 분들이 상상하시는 것과는 그 실제 어떤 직업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많은 기대를 하고 들어갔지만 거기서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을 많이 겪게 돼서 제가 8년간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뭐 정신과 약물 치료, 그리고 한방 치료, 그리고 또 뭐 최면 치료, 심지어 빙의 치료 이런 것까지 받았는데 사실 효과가 없다가 제가 EFT, AK 이런 기법들을 차례로 만나가지고 제가 이슈 제로 내지 트라우마 제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무의식에 쌓인 보통 150개, 200개 트라우마를 붕괴시키는 그런 경험을 최초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그 효과를 보고 또 잠재력을 보고 해서 사실은 제가 그 진로에 대한 고민을 늘 해오면서 공무원 생활이 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뜻하지 않게 해답을 찾고, 그래서 지금은 심리치료사가 돼서 10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를 보면서 또 저의 치유 사례 이런 것들이 다른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더 상세한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네요. 저는 굉장히 그 모범생으로 자랐습니다. 부산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를 나오면서 사실은 당시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실 청소년들이 많이 놀 데가 없었죠. 그래서 뭐 전자오락실, 지금은 이제 PC방이지만 당시에는 전자오락실이 유행했는데 뭐 그런데도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말에 같은 경우는 거의 공립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는 척 했지만 사실은 별로 공부를 했던 것 같진 않아요. 가가지고 뭐 잠자고 책 좀 보는 듯 하다가 왔는데, 사실은 주말에 도서관에 가기 싫었죠. 싫었는데 부모님의 어떻게 보면 무언의 압력에 의해서 가게 됐던, 그리고 뭐 공부를 하는 척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공부할 때 집중력이 되게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뭐 책 같은 거를 처음 보면, 뭐 교과서 어떤 참고서를 보면 거의 제 생각에는 한 7, 80%딴 생각을 하고 집중력이 떨어졌는데, 사실은 또 뭐 그렇게 뭐라 그러지, 머리가 나쁘진 않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해도는 조금 다른 분보다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사실은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그러나 당시에는 또 소위 말하자면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기 때문에 과외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금지된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뭐 사교육 같은 것은 당시에는 거의 받아본 적이 없고, 주로 이제 방과 후 수업 내지는 이제 방과 후 수업이 아니고 당시에는 야간 자율학습 이런 걸 통해서 공부를 했고, 이제 자습 위주였는데, 어쨌든 공부를 안 됐는데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면서 그 문제집들을 학교에서도 많이 여러 종류를 권유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풀면서도 사실은 뭔가 효율적인 학습이 되지 못하고, 또 너무나 그 입시 경쟁에 몰려 있는 그러면서도 그 뭔가 부당한 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세월을 지나서 어쨌든 이제 그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예,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또 약간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아니 뭐야. 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지금 그 공무원, 또 대기업, 안정적인 직장, 화이트 칼라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계시고, 지금은 또 워낙에 그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많은 분들이 힘든 과정을 거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분도 많은데, 저는 그 외무고시를 해서 어떻게 보면 안정된 직장이고 남들이 보기에는 흔히 이제 빚 좋은 개 살고 이런 말도 하지만, 외교관의 신분으로 있다가 왜 그만두고 심리치료를 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실은 어떤 직장이든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안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그 부정적 문화들이 굉장히 많고, 그거에 의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스트레스를 겪고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외교부에 들어가서 가장 싫었던 게 뭐냐면, 일단 너무나 그 경쟁 위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또 출세 위주의 사회고, 그래서 또 이분들이 그 다 스카이 이 명문 대학을 나오고, 또 전국에서 뭐 전교에서 뭐 몇 등 안에 들던 분들이다 보니까 들어가 보면 또 여기서 또 피라미드 정상으로 가야 된다 하는 이런 그 강박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외교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그 출세의 어떻게 보면 그 코스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보통 이제 북미 라인, 뭐 동북아 라인,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즉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직을 거치게 되지만, 결국은 우리나라는 이제 4강 외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뭐 EU라든지 뭐 다른 부처도 있지만 대체로 이 4강 외교를 그 코스를 거쳐야 뭐 소위 장차관 출세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뭐 들어갈 때부터 이미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들어가고,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든 뭐 북미과, 뭐 동북아과 뭐 이런 데를 가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물론 그것도 가능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이런 출세길에 매달리는 이 강박의 문화에 의해서 나머지 다른 그 부서들이 모두 멸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의 획일된 문화 속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좌절감을 느끼면서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못 느낀 거죠. 왜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출세길 위에는 모두 멸시하는 분위기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그런 너무 출세 위주 이런 것들 좀 싫어했기 때문에 처음에 약간 아웃사이더로 좀 문화과에서도 근무해보고, 뭐 경제과에서도 근무해보고, 뭐 법제팀에서도 근무해보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전산 쪽으로 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일들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너무나 그런 것이 당연하게 되고 있고, 사실은 내가 공무원이 된 이유는 어떤 내가 오로지 출세를 위해서만 공무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돼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내가 뭔가 작은 정책이라도 옳은 일, 좋은 일을 해서 국민이나 아니면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면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북미과, 뭐 동북아과, 뭐 이런 쪽으로 또 여러 가지 뭐 물론 실력도 있겠지만 뭐 백이라든지 연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용해서 가시는 분들이 또 많은 좌절을 겪는 걸 봐요. 즉 항상 그 외교부는 내가 예를 들어서 북미과를 왔다. 그 자리에 앉는 순간
아, 여기서 내가 정말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다음에는 어딜 가야 되지? 다음 보직은 어딜 해야 되지? 어떤 노력을 해야 내가 장차관으로 가는 출세길을 가야 되지? 이걸 고민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그 소위 이제 주미대사관 워싱턴이라는 곳은 정말 그 외교관에서 외교부에서 또 꽃보직의 하나겠죠. 근데 거기를 이제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타 부서에 있으면서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많은 분들이 좌절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도 또 뭐 예를 들어서 정무부서로 가야 된다, 뭐 경제부서로 가야 된다, 나머지 부서들에서는 또 엄청난 좌절을 겪고 그거로 인한 갈등을 겪고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길을 겪어서 장차관이 되신 분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만나봤는데, 그런 분들도 역시 좌절을 겪고 있어요. 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장관 차관이 됐는데, 올라가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너무 외로운 거야. 예?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권한이나 파워가 없는 거야. 사실은 외교부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교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약간 뭐 과거로 치면 왕, 그리고 대통령, 뭐 수상, 즉 그 나라의 수반이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그 권력, 업무 중에 하나죠. 즉 예를 들어서 외교부 장관이라도 항상 보면 대통령이라든지 수반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또 눈치를 보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외교부 장관이 그런데 그 밑에 직원들은 사실은 어떤 외교부 정책에 대해서 많은 뭐 보고서를 쓰고 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어떤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없는,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말하자면은 외교부에서 이제 substance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정말 내용이 없는, substance는 없으면서 오로지 절차라든지 또 의전이라든지 이런 거에만 결국은 매달리게 되고, 절차적인 문제를 대부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교부를 이제 흔히 이제 내부에서는 뭐 거대한 우체국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또 여러 가지 타국과의 관계가 여러 부서들이 관련된 것들이 많죠. 그래서 뭐 노동 문제, 뭐 문화 문제 이런 것들은 다 각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외교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연결해주는, 외국과 연결해주는 어떤 거대한 우체국. 그래서 공문서 받아서 대사관 보내고, 또 받아서 대사관에서 받아서 국내 부처로 보내는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교관으로서 정말 활약할 분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좌절을 겪고, 제가 외교부 들어와서 뭐 나이 많으신 뭐 대사분이나 또 고위 그 외교관 분들을 사석에서 만나면, 자기는 이제 초년 시절에 뭐 예를 들어서 파리에 갔었는데, 프랑스 대사관이겠죠. 파리를 갔는데 거기 3년 근무하면서 뭐 에펠탑을 300번 이상 올라가 봤다. 즉 손님 처리하다가 거의 모든 일을, 그러니까 관광 가이드도 아니고, 그러니까 엄청난 좌절을 많이 겪죠. 그리고 또 부서 내에서 부서 이기주의, 즉 부처 내에서 예를 들어서 과장이 되고 뭐 국장이 되고 하면은, 사실은 그 내에서 생색을 내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하기 위해서 부서 경쟁을 통해서 일어나는 비효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이 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들어가서 내가 정말 보람을 갖고, 물론 이제 안정적인 직장이긴 하겠죠. 그러나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고 또 그 일을 잘하고 있다, 그런 보람을 느끼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나머지 오로지 지위, 출세, 경쟁 여기에 매몰되면 항상 마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공허하게 노력을 해서 강처관이 올라되고 또 4강 대사가 되고 이러신 분들이 막상 그만둘 때가 되거나 하면 엄청나게 좌절하면서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서 노력해왔나, 이렇게 눈물 흘리고 이런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제 성격과 맞지 않고, 그래서 외교부에서 사실 외교부를 한 4, 5년 정도 다니면서 굉장히 좌절을 하게 되고, 그만두고 싶지만, 그래서 한때 뭐 PD 시험도 보고
당시에는 이제 PD 이런 것들이 유행했죠. 기자. 그러다가 이제 또 역시 자신이 없고, 그 와중에 집에서도 반대하고, 그 와중에 외교부에서 이제 정보화 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95년, 6년 이 당시에는 소위 인터넷 이런 것들이 점점 활성화되고, 그래서 각 부처에서 홈페이지를 이제 만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올려놓고 홍보도 하고 이런 와중이었는데, 당시에 외교부에서는 홈페이지가 뭔지도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외교부의 현실은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굉장히 다르고 너무나 보수적이고 너무나 그 올드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뭐 2, 3년 단위로 문화가 너무나 빨리 바뀌죠. 1년이 다르게 정말 문화들이 바뀌는데, 외국에 나가는 외교관들은 보통 뭐 2, 3년, 길게는 5년, 7년 이렇게 근무하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국의 변화된 문화에 적응을 못해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부처회의 이런 데 가면은 왕따 당하기가 쉽습니다. 왜? 분위기 파악을 못해요. 그리고 너무나 옛날식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물론 부처 특성상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 외교부에서 좀 홈페이지도 없고, 그리고 뭐 심지어 이메일, 전자결제 이런 것조차도 거의 사용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컴퓨터는 이제 타자기로만 사용되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회의를 가지고 정보화 부서, 그러니까 전산 담당관실에 제가 자원해서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외교부 내에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센세이션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다들 북미과 출세 부서 가려고 하는데, 정보화 담당관실에 그 외교직이 가게 됐으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우려라든지 비웃음 뭐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뭐 길게 설명드리면 그렇고, 어쨌든 저는 약간 그 엔지니어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는 뭐 영문과를 나오고 문과를 나왔지만, 사실 지금도 자동차 튜닝이라든지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고, 또 그 문과적인 마인드로 어떤 걸 만들어내는 이런 그런 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서 사실은 당시에 갔을 때는 전산직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분들 사이에서 상당히 왕따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분들을 데리고 같이 노력을 해서 사실은 한 2, 3년이 지났더니 그 모든 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뭐 홈페이지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 서버도 도입하고, 당시에는 이제 로터스 노츠라고 그 좀 새로운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뭐 전자결제 시스템도 저희가 다 저희에 맞게 구성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한 2, 3년이 지났더니 외교부가 전체, 그 당시에는 이제 정보화 평가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죠. 각 부처의 정보화가 중요하다 보니까 정보화 평가 이런 것들을 뭐 언론사에서도 하고 정부에서도 하고 했는데, 그런 데서 막 수위를 휩쓸게 됩니다. 뭐 홈페이지 1위, 정보화 부처 뭐 3위 이런 식으로 갑자기 외교부가 항상 모든 경쟁에서 뒤처지던, 각 부처에 뒤처지던 외교부가 갑자기 막 이렇게 수위를 달리게 되고, 사실 제가 또 그 뭐 이렇게 부서 상도 받게 되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제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뭐 여러 국장님들도 부르고 뭐 차관님도 저를 뭐 사석에서 부르고 이렇게 인기가 높아졌는데, 문제는 그게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문제는 그때부터 다시 좌절에 빠지게 돼요. 한 5년 정도 지나면서 모든 시스템들이 거의 이루어지고 나니까, 내가 평생 이 일을, 전산 일을 할 건 아닌데, 물론 보람이 있고 즐겁고 내가 갖고 있는 기획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을 느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다시 좌절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때 사실은 뭘 해야 되나를 고민하다가, 당시에 이제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하던 와중에 사실 잠깐 알게 된 게 뭐였냐면, 그 우연히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죠. 당시에 굉장히 그 유행을 했고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어쨌든 그 책을 제가 보면서 거기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강사 과정, 지금으로 치면 약간 코치 과정 같은 것들을 제가 뭐 과정을 비싼 돈을 들여서 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 강사가 되는 쪽에 사실은 꿈을 꿨었어요. 그래서 시도도 좀 했었는데, 막상 그걸 하려고 공무원을 그만두려고 하는 순간 너무 불안한 거죠. 사실 그걸 해서 아무 경험이 없는데 얼마만큼 경제적 수익을 얻을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 그때 정말 깊은 그 좌절 내지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울증을 겪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울증인지도 몰랐어요. 왜 내가 이렇게 갑자기 힘이 없고 모든 것이 우울하고 괴로운지. 그러다가 이제 차츰 이게 우울증이라 알게 되면서, 이제 동네 정신과를 가서
약을 먹게 되고 또 상담도 받게 되고 이런 걸 했었죠. 그래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와중에 사실은 좀 제가 또 다단계에 빠지게 됩니다. 제 고등학교 후배가 아메이 이런 걸 들고 와서 그 설명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소위 말하자면 약간 비전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야 이거 뭔가 그죠? 이게 나쁜 일은 아니고 그 생필품들을 그 이렇게 서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사용하다 보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내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설명에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세뇌가 돼가지고 거기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외교부를 그때 가장 고민했던 거는 외교부를 그만두고 싶은데 뭔가 준비를 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없나 하고 있을 단계에 이제 다단계를 만났기 때문에 그때 사실은 뭐 엄밀히 말하면 약간 불법이지만 외교를 다니면서 이제 부업으로 다단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어떻게 보면 뭐 지방으로도 다니고 설명회 뭐 그리고 수많은 분들 초청해가지고 그 설명회를 듣게 하고 뭐 이렇게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다단계의 특성은 여러 가지 그 설명회, 강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걸 계속 듣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세뇌시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듣고 또 많은 그룹들과 그 미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한편 재미도 있었지만 사실은 거의 수익이 없었어요. 수익이 없고 오히려 들어가는 비용만 많았죠. 그리고 집에는 여러 가지 뭐 이게 사재기는 아니지만 이제 물건을 써야 되니까 물건들도 쌓이고 사실은 또 아메이 제품들이 뭐 써보신 분도 많겠지만 좋은 제품 너무 좋은 것도 너무 많고 지금도 제가 쓰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제가 한 2년 정도 하면서 고생만 하고 개고생만 하고 아무런 진전이 없는 와중에 그죠? 예, 그런 와중에 제 또 아내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결혼 문제에도 또 대두가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와중에도 우울증이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었고 우울증이 좀 좋았다 나빴다 그리고 또 사업이 안 되고 아메이가 안 되고 하니까 또 좌절에 빠지고 하면서 사실 우울증도 계속 갖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 그 또 이 계기로 해서 이제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또 자식도 딸도 낳게 되고 하면서 여전히 가장 큰 괴로움은 우울증과 진로 고민 이거였어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인해서 무기력이 너무 심하니까 사실은 제가 결국은 정보화 담당관실을 이제 나와서 한 8년 만에 나와서 기록일 거예요. 아니 정보화 담당관실에서 거의 8년을 근무한 제가 좀 엉덩이가 무거운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사이에 한 뭐 2, 3년 정도는 좀 다단계를 하면서 뭐 수많은 분들에게 눈치도 보고 뭐 부처 내에서 안 좋은 소문도 났겠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 저 같은 경우도 뭔가 내 진로에 대해서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좌절이 되고 우울증대로 계속 있으면서 깊은 무기력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제가 또 하나의 그 길을 찾은 게 뭐냐면 발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딸을 낳고 딸이 어린데 그 애가 막 갑자기 막 배가 고프면 엄청 울죠. 그런데 막 와이프가 준비가 안 되면 막 허둥지둥 하면서 막 분유 쏟고 막 당황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거를 즉석에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분유를 이렇게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기계가 없나 여기서 아이디어를 떠올려가지고 그때부터 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무슨 제품도 계속 시제품 만드는데 엄청나게 돈이 들어요. 몇 천만 원 이상이 듭니다. 그리고 약간 사기당한 것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시제품만 거의 4단계로 업그레이드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약간 부업식으로 하는 거죠. 외교부 다니면서 또 뭐 시간 날 때 뭐 업체에 또 만나가지고 제가 사실 원했던 거는 이 제품을 사실은 생산하고 할 때는 너무나 많은 자본이 들고 또 경험도 없고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이거를 중소기업이나 뭐 가능하면 대기업이나 이런데 당시 이제 특허도 출원해 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특허권을 팔아서 저는 라이센스를 받고 그죠? 라이센스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 외교부를 나가서 다른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싶었던 그런 욕망으로 해서 여러 그 기업들의 이제 뭐 공문서 형태로 홍보 자료도 보내고 해가지고 사실은 많이 미팅도 했어요. 그래서 뭐 유명한 기업들 뭐 예를 들면 뭐 들어보면 뭐 유명한 유아용품 기업이라든지 또 전자제품 회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접촉도 많이 했고 그러나 아무 계약도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왜 안 됐나를 보면 사실 우리 이 기업 문화가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뭐 대기업들도 지금 중소기업 위에 군림하면서 그죠? 갑질하면서 중소기업에 그 개발해놓은 뭐 특허권이나 뭐 기술들을 이렇게 빼먹고 이런 뒤통수 치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뭐 공무원 이럽시고 한 명이 그냥 시제품 하나 들고 와서 특허권을 가지고 뭐 라이센스를 받겠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기업 문화상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뭔가 될 듯 하면서도 계속 안 되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계속 이제 진로 고민은 되고 우울증대로 괴롭고 하다가 또 여러 부서를 그죠? 이 외교부의 뜻이 없으니까 여러 이제 아웃사이더 부서를 이제 돌다가 어, 어, 아이고. 네, 그래서 제가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그 발명을 한다고 해서 뭐 그 당시에 뭐 사실은 TV 프로도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약간 유명세를 탄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발명 CF 만들고 하는데 거의 1억 이상이 돈이 들어갔는데 그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빚으로 만들다 보니까 제가 외교부를 그만뒀을 때 퇴직금으로 나온 게 1억 1,400인가 그랬어요. 뭐 어떻게 큰 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적은 돈이라 할 수 있는데 결국 그거를 다 발명하다 만든 빚 딱 보니까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또 역시 계속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뭐 최면 치료, 그러니까 이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제가 한번 입원도 한 적이 있는데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한 적도 있었고, 그러나 이게 근본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약도 뭐 먹었다 안 먹었다 하지만 거의 몇 년 이상을 먹었고, 또 병원도 계속 옮겨 다니면서 어떤 데 가면은 뭐 조울증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데도 있고 약도 바꿔주고 하지만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또 아내가 아시는 분이 또 친척분이 하는 그 한방 치료, 한의원에서 또 오랫동안 또 한약 치료도 받았지만 사실은 별 큰 변화는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 또 최면이 유행하던 때라서 이게 최면을 또 국내 유명한 분들 막 찾아다니면서 받고, 또 그러다가 또 이 최면을 통해서 빙의 치료하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전생에 있었던 여러 가지 카르마, 트라우마를 떠올려 가지고 이렇게 장시간 동안 치료하는 그런 것들도 치료도 받아봤어요. 그래서 뭐 그걸 또 인터넷 통해서 알게 돼 갖고 찾아갔더니 이렇게 막 누워 갖고 약간 이렇게 몰입한 상태에서 막 이렇게 떠올리라 그래요. 내가 뭐 터널에 들어간다, 터널을 통과해서 무엇이 떠오르나요? 내 과거의 전생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최면을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완전히 이렇게 몰입된 상태 내지는 몽롱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나른한 사지만 뭐 사실은 의식이 다 있는 상태인데 자꾸 옆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있냐? 그랬더니 뭐 그 당시에 이게 내가 진짜 상상으로 만들어낸 건지 정말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권위적인 아버지한테 이제 받은 고통이 크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뭐 조선시대 이런 거예요. 조선시대에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고위 관리였고, 예? 저는 그 고위 관리를 지키는 호위 무사였는데, 제가 가정 형편 때문에 결국은 뭐 반대파의 어떤 사주를 받아가지고 제가 호위 무사인데 제 주군인 아버지를 칼로 베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카르마가 결국은 현세에 그죠? 저희 아버지에게 다시 내가 고통을 받는 뭐 이런 것도 떠오르고, 근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외에도 많아요. 뭐 그것만 또 해소한다고 그거를 떠올려 가지고 막 용서하고 뭐 사죄하고 뭐 이런 거를 상상하고 별걸 다 해봤죠. 그리고 그랬는데도 뭔가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그러니까 다른 뭐 기억 떠올려 가지고 그거를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수십 시간 한 것 같아요. 뭐 최소한 열 몇 시간 이상을 이렇게 계속 말하자면은 여러 회를 받으면서 해봤는데 사실은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제가 이제 또 코칭이라는 걸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코칭이 그 당시에 떠가지고 뭐 코칭 센터라고 이렇게 것들이 많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코칭 교육도 받아보고 개인 코칭도 받아보고 했는데 별 효과가 없어요. 근데 그 코칭의 와중에 하나의 중요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코칭을 받다가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내 인생에서 모든 게 가능하다면 이루고 싶은 60가지 소원을 적어보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때도 사실 무기력해서 사실 생각하고 써보기가 싫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제가 정말 외교부를 그만두고 싶은 이런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며칠에 걸쳐서 그거를 진지하게 적어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또 발명도 했었고 뭐 다단계에서 이렇게 드림빌딩 이런 것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소원을 적었어요. 즉 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고 싶다. 정말 내 발명이 성공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세계 손꼽히는 부자가 되고 싶고, 그러면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를 이렇게 분야별로 다 적게 됩니다. 우리 와이프는 어떤 걸 해주고 어떤 얘기를 듣고 싶고, 우리 부모에게는 어떻게 해주고 싶고, 뭐
우리 딸은 어떻게 키우고 싶고, 어떤 여행을 하고 싶고, 뭐 어떤 뭐죠? 그 자동차 튜닝 관심이 많으니까 어떤 걸 해보고 싶고 이런 걸 다 적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맨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걸 적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거죠. 즉 나는 결국은 마음의 평화를 갖고 싶다. 즉 항상 마음이 괴롭고, 예?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를 갖고 싶고, 내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많은 것 같은데 발휘가 안 되는 거죠. 뭔가 억압돼 있고 우울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잘 발휘하고 싶고, 내가 죽기 전에 내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너무나 멋진 여행이었어, 예? 너무나 행복했어, 이렇게 말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종교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거를 좀 진지하게 적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걸 잘 적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뭘 한 게 없어요. 그 코치 분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약간 계획을 세워보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너무 큰 걸 적었고 그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처박아 놨어요. 코칭은 끝났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그 당시에 굉장히 고민했던 게 뭐냐면, 제가 정책 그 기획관실이라는 데 있다가 타부서를 가야 되고, 사실 제가 또 과장이 돼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수준에 올라왔는데, 사실은 제가 해외를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국내에만 고집하고 있었고, 또 심지어 해외 연수를 안 나갔어요. 이제 외교관이 되면 그 해외 연수를 보통 2, 3년 정도 보내주는데, 다른 분들은 저희 동기나 다른 분들은 다 이제 좋은 대학교 그 뭐 하버드, 심지어 하버드 이런 데 막 가고 하는데, 저는 이 고민이 너무 많고, 이 해외 연수를 갔다 온 분들은 결국은 그 남은 기간 동안에 또 만약에 그 외교부를 그만두면은 이걸 보충을 해야 되는 이런 것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해외 연수를 나가면 평생 내가 원하는 직장을 못 그만두겠구나, 이런 고민이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해외 연수를 안 나간 또 그 외교관 직원으로 유명했습니다. 자기 밥을 못 찾아먹는 수준을 넘어서, 예, 연수 자체를 안 나가고. 그러니까 다들 좀 이상하게 생각했죠. 뭐 안 좋은 소문도 많이 났을 거고, 뭐 발명 이런 것도 특이한 행동을 하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너무 고민스러웠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런 그 과장이 돼야 되는데 또 과장 갈 자리가 없고 막 이런 와중에 제가 이제 통일교육원으로 이제 연수 발령을 하게 됩니다. 한 1년 정도 편하게 연수를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쉴 수 있는 그런 그 약간 고위 공무원 연수를 받게 되는데, 거기를 가면서 사실은 EFT라는 걸 만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소원 목록을 쓰고 나서 그 연수원을 가기 전에 쓴 지 얼마 안 돼서 누군가 저한테 CD를 한 장 보내주면서 시크릿 비디오라고 있는데 이거 한번 봐봐라, 정말 재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크릿 비디오를 사실은 보려고 하다 못 보다가 그 뒤에 또 다른 계기로 해서 시크릿 비디오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시크릿 비디오를 보고 나서 엄청 여기에 심취하게 됩니다. 즉 뭐 내가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크릿이라는 것은 원리는 뭐냐면 사람의 무의식의 원래 신에게 연결되어 있어서 내 무의식 자체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그래서 내 무의식에서 원래 만성적으로 돌아가는 생각을 끌어당기는데, 뭐 좋은 생각을 만성적으로 하면 좋은 결과, 안 좋은 생각을 만성적으로 하면 안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거죠. 즉 우리 무의식 자체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고 내 무의식이 끌어당기는 거다. 그리고 또 이걸 이용하면 내가 바라는 소원을 간절하게 상상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진 행복한 느낌을 간절하게 느끼면 이걸 끌어당길 수가 있다. 소원을 끌어당길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 제가 엄청 심취를 하면서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자료들이나 책이나 이런 걸 하게 되고, 또 일부 강의도 듣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고, 특히 이제 우울증을 낫고 싶었는데 역시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받고, 사실 연수를 들어가서 또 EFT를 보고 어느 날 이제, 근데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해가 떠가지고 아까는 새벽이었는데 그저 밖에 풍경들이 점점 더 아침 햇살에 이게 빛나고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 시크릿에 심취해가지고 또 그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그 고위 연수를 좀 널널한 연수를 가게 됐는데, 그래서 그러나 제가 연수를 가서도 역시 마음은 제가 외교부를 빨리 그만두고 뭔가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발명 또 이 시크릿 요런 데 좀 심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크릿 그 비디오를 보면서 어느 날 시크릿 비디오를 보면서 또 우울에 빠져 있는 거죠. 또 너무 무기력하고 우울에 빠져 있는데 시크릿에서 보니까 EFT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막 찾아봤어요. EFT인데 EFT라는 거를 이렇게 경락을 두드리면서 뭐 감정 해소하는 이런 거를 어떤 주부께서 뭐 한 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인터넷에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때 이렇게 무심코 따라 해봤어요. 근데 그때 순간적이지만 약간 이게 우울이 확 이렇게 달아나는 걸 처음 경험하게 돼요. 완전히 무기력하게 뻗어 있다가 경락을 손가락에 두드리면서 나는 이렇게 뭐 우울하지만 이런 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깊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따라했는데 갑자기 우울이 확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지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효과를 보고 막 또 인터넷 찾아봤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약간 이게 일시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래서 제가 막 또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EFT 뭐 광사과정 비슷하게 이렇게 뭐 하는 세미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를 이제 또 가게 됩니다. 가가지고 뭐 많은 분들하고 같이 이제 강의도 듣고 이게 따라하고 막 이런 걸 해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호기심이 된 게 혹시 이게 또 내가 또 저는 또 원래 이제 리더십 또 뭐라 그러죠 코칭 이런 데도 사실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또 욕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 배우면서 막 또 저 스스로도 그렇지만 막 타인한테도 막 해보게 돼요. 그래서 EFT를 가지고 막 여러 가지 또 제가 통일연수원 토요 교육 과정에 있는 분들한테도 막 이렇게 뭐 해드리고 뭐 효과를 보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막 해보게 돼요. 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발명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여러 업체에 또 여전히 어플라이 하고 또 뭐 뭔가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뭐 미팅도 하고 이런 과정이 또 좌절하고 이게 반복이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EFT를 또 뭐 거기 뭐 1단계, 2단계 있는데 2단계 강의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또 그 강사분한테 또 개인 치료를 받아요. EFT 개인 치료를 받았는데 역시 또 별 사실 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또 그 얘기에 힌트를 얻고 제가 상호 EFT 카페라는 거를 만들게 돼서 카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EFT를 통해서 내가 치료 받는 것도 관심이 있고 내가 사실은 EFT 코치나 강사가 되는 것도 강사 내지는 치료사가 되는 것도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로 좋은 절묘한 아이디어가 떠오른 게 당시에 EFT가 약간 책도 조금씩 나오고 붐이 일고 있었기 때문에 EFT를 좀 경험해 본 분, 다른 강의를 들어본 분 이런 들을 모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카페를 만들자. 그래서 상호 EFT 카페라는 거를 인터넷에 만들고 초청을 했더니 모임 공간 이런 데 초청을 했더니 꽤 많은 분들이 와요. 점점 뭐 한 두세 명, 뭐 세네 명 이렇게 오게 됐어요. 뭐 네다섯 명. 그래서 서로 저도 이제 당시에 이렇게 뭐 트라우마 치료라든지 이런 걸 조금 경험해봤기 때문에 서로 막 트라우마 찾아서 해주고 뭐 이런 걸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점점 실력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여전히 좀 한계가 있었는데 저희 그 동호회 저희 그 카페에 뭐 AK 내지는 오링 테스트 이런 거를 또 좀 잘하시는 분이 와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성격이 특이했어요. 특이하긴 했지만 거기서 막 그 당시에는 오링 테스트가 이제 이 AK가 이제 영어로는 어플라이드 키네지 에너지 우리말로는 응용 근신경학이라고 하는데 뭐 쉽게 말하면 좋은 에너지나 진실을 말하면 이렇게 접하면은 그 인간의 전체 근육에 힘이 잘 들어가고 반대로 뭔가 거짓이라든지 안 좋은 에너지에 접하면 인간의 온몸의 에너지가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원리는 사람의 무의식이 원래 신성에 연결되어 있어서 좋은 에너지에 이 인체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건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당시에는 어깨 테스트를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실험도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트라우마를 찾아가지고 뭐 EFT를 해서 해소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데모를 해줬는데 굉장히 제가 혹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또 개인적으로 찾아가고 또 치료를 여러 번 받고 해서 좀 효과도 봤지만 여전히 한계도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분한테 제안을 하게 돼요. 이거 굉장히 AK는 새로운 거고 하니까 두 명이 같이 뭐 코치 센터 이런 걸 만들어 갖고 동업을 하자. 그래서 그분이 받아들여서 한 3개월 정도 동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뭐 세미나도 하고 치료도 하고 이런 거를 사실 가정집에서 했어요. 그분 가정집에서 했는데 뭐 그러다가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특강을 하자 해갖고 당시에 뭐 약간 스팸 메일 이런 거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특강도 하고 막 특강 한 분들이 다시 세미나 이게 가정집 세미나도 오고 뭐 이런 걸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와중에 사실 저는
제가 사실은 우울증도 나아야 되고 내가 있는 트라우마를 다 해소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잘 나가고 싶은 이런 욕구이기 때문에 제 문제도 계속 AK로 이게 찾아가지고 해소하는. 자, 제가 스스로 찾아가지고 이런 거를 제 그 트라우마를 찾아가고 계속 해소해가고 그 당시에 이제 이 AK로 사실은 내 무의식에 몇 개의 트라우마 이런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걸 다 해소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드디어 내 무의식에 쌓여있는 몇백 개의 그 150개, 200개를 이렇게 뭔가 해소했다는 거를 경험하게 돼요. 그걸 이제 소위 이슈 제로 내지 트라우마 제로라는 거죠. 그거를 제가 처음으로 그 2018년도 말인 것 같아요. 2018년도 말쯤에 제가 처음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놀라운 게 뭐냐면 우울증도 그러니까 완전히 치료가 됐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갖고 있는 하나하나의 모든 부정적 심리나 습관 이런 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하나하나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엄청난 이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확신을 하게 돼요. 이게 정말 타인에게 치유 능력이 있고 내가 그동안에 그동안 꿈꿔왔던 어떻게 보면 뭐 리더십 강사라든지 아니면 코칭이라든지 아니면 치유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걸 제가 실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사람들을 모아서 치유해주고 해서 뭐 발명과는 다르게 그때그때 또 돈을 또 받을 수도 있고 보람을 느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뭔가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독립할 수 있겠구나. 이거를 이제 제가 처음 이제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그 당시에 그 통일교육원 과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외교부로 돌아가야 되는데 갈 보직이 마땅치가 않은 거죠. 제가 과장으로 가야 되는데 과장 갈 자리는 없고 해외 연수 경험도 없고 해외 근무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만 고민이 아니고 외교부 인사과에서도 고민인 거예요. 예. 상당히 이제 뭐라 그러지, 중급 어떻게 보면 외교관인데 갈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갖고는 갑자기 인사과에 저를 불러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예? 갈 자리가 없다. 본부에는 갈 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해외 근무를 가야 된다. 근데 해외 근무를 가겠냐? 근데 사실은 제가 해외 근무를 가기 싫었죠. 왜? 해외 근무를 가면은 외교부를 평생 못 그만둘 건데. 그래서 나는 그건 싫다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때가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갈 자리는 없고 그렇다고 내가 외교부를 그만두고 싶다고 그런 처지도 아니니까 그렇게 딱 대놓고 얘기도 못하고 이 와중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인사 심의관 국장급이죠, 심의관 분이 저를 부르더니 약간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정규 씨의 커리어를 보니까 이게 외교부의 뜻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한 6개월 정도 유급 휴가를 줄 테니까 준비를 해서 외교부를 그만두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근데 그 순간 저는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그게 진짜 바라는 건 그거였거든. 제가 발명은 당시에 진전이 없었고 EFT 치료 이런 데 관심이 있었지만 뭔가 경제적인 기반이 전혀 없는데 덜컥 그만두기는 어렵잖아요. 가족도 있고. 근데 이런 제안을 해주니까 사실은 그때 너무 고민스러워서 외교부 인사과 가는 것조차도 두려웠는데 그 제안을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저는 덥석 잡았죠.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한 6개월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압력이 있다 보니까 한 4개월 정도 유급 휴가로 사실은 EFT를 하면서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 상태에서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를 그만두고 심리시설로 독립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과정들이 결과적으로 뭐냐,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그 1년 전에 소음 목록에 썼던 1년이 좀 더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소음 목록에 썼던 마음의 편을 얻고 싶고 내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잘 발휘하고 싶다, 이 소음 목록을 썼는데 그걸 통해서 EFT를 만나고 이슈 제로 내지 트라우마 제로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외교부를 정말 그만두고 싶은데 그럴 사정이 아니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크릿적으로 하나하나 끌어당겨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토록 바라던 외교부에 사표를 내고 유급 휴가를 거친 다음에 사표를 내고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긴 시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좀 재밌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 저도 약간 고민이 됐어요. 이게 길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너무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조금 좀 더 나중에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트라우마는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제가 이제 부모 어떻게 보면 약간 유교적이고 권위적인 부모 밑에 자라면서 제가 억압된 부분이 많은 거죠. 그래서 당시에 결국 저는 제가 원하는 거를 부모에게 요구하고 조르고 막 떼굴떼굴 굴고 이걸 못하게 자랐던 거예요. 근데 이런 환경은 계속 트라우마는 그게 계속이 우리 무의식이 원래 신성에 연결돼 있어서 내 무의식 속에서 만성적으로 돌아가는 생각을 끌어당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트라우마는 항상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엄한 부모에 의해서 밑에 자라면서 내가 원하는 걸 주장을 못하고 억압돼 자랐는데 외교부에서도 결국 내가 고통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런 환경에서 또 고통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는 주장하지 못하고 그죠? 이런 억압적인 환경. 외교부는 되게 뭐 다른 부처도 그렇겠지만 관료적이고 억압적이고 뭐라 그러죠? 이런 환경들이 많은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죠? 이러한 환경에서 고통을 받고 또 그만두고 싶지만 그걸 어떻게 뭐 대놓고 얘기하고 막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8년간 우울증을 앓았던 건데 결국 거기서 소위 이제 소목록을 한번 잘 적었는데 그죠? 그것들이 희한하게 놀라운 것들을 끌어당기면서 제가 이슈 제로가 되고 또 외교부를 그만두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내가 바라던 환경에서 독립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환경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다음 기회에 또 상세한 또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심리치료사가 EFT 심리치료사가 돼서 제2의 인생 또 제가 바라던 보람된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과정을 좀 진솔하게 나름 진솔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기회에 또 많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